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세무 1급 제100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재무제표의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출제되었습니다. 보고기간 후 사건이라는 내용 우리 공부한 적이 없다 그지요? 가끔은 회계하기 방대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던 내용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읽어보고 빨리 답 한 개 선택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런 문제가 하필 1번에 딱 등장한다 이겁니다. 1번부터 시간 5분, 10분 잡아먹어버리면 멘탈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죠? 다분히 출제하신 분이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런 데에 절대 휘말리지 말자. 됐습니다. 넘어가면 되고요. 참고로 출제되었으니까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자, X1년 1월 1일부터 X1년 12월 31일까지가 당기 회계 기간입니다. 자, 요 1년 동안의 재무제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작성해서 확정은 주주총회를 열어야 확정된다 이겁니다. 주주총회 열어가지고 재무제표를 확정하고 배당 같은 거 결의해 갑니다. 자, 주주총회는 해당 회기기간이 지나고 나서 2월 2달 또는 3달 좀 있다가 열립니다. 예를 들어서 X2년도 3월 15일 날이 주주총회일이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요때 요 회기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확정됩니다. 자, 그런데 하필 요 X1년 12월 31일과 주주총회일인 X2년 3월 15일 요 사이 기간에 무언가 사건이 생겨버렸다 이겁니다. 요거를 보고기간 후 사건이라고 부른답니다.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X2년도 2월 20일쯤에 무언가 사건이 생겨버렸다 이겁니다. 요 내용을 원래 작성했던 X1년도 회계기간에 대한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자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출발합니다. 보고기간 후 사건이 생겼을 때 애당초 작성했던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되는 거를 한번 뽑아내 보라 이겁니다. 가나 다 중에서 애당초 재무제표를 바꾸어야 되는 거를 한번 찾아보자. 핵심부터 말씀드립니다. 자, 보고기간 후에 그지? 주주총회 열리기 전에 무언가 사건 생길 수 있어? 그렇잖아. 그때 원래 재무제표를 고쳐야 되는지 안 고쳐야 되는지를 고민할 때 핵심 요건 이겁니다. 원래 재무제표에 이미 기재가 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되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가 핵심이랍니다. 애당초에 작성했던 재무제표에 무언가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기간 후 사건이 벌어졌다면 애당초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금액이 조금 틀린 거다 이겁니다. 그때는 바꿔야 돼 정확한 내용으로. 그런데 애당초에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무언가 사건 벌어졌다고 이거는 할 수 없어. X1년도 12월 31일 현재 시점으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반영할 필요가 없는 거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그래서 원래 작성했던 내용의 재무제표에 이미 기재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로 판단한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볼게요. 보고기간 말 현재, 즉 X1년 12월 31일 현재 이미 자산 가치가 하락이 되었어. 자, 장부에는 1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은 가치가 80만 원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20만 원만큼을 자산을 감소시키면서
손상차손이라는 거 공부했다 그지? 요만큼 20만 원만큼 가치가 감소해서 손상차손이 발생했습니다를 사실은 원래 작성했던 재무제표에 기록을 했었어야 돼. 그런데 그 손상차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캐치하지 못했었다 이겁니다. 그랬다가 자산가치가 하락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보고기간 말 이후에 X2년 2월 20일에 가서야 아이고 애당초에 가치가 감소했었구나 그거를 발견했다 이겁니다. 뒤늦게 발견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 원래 작성한 재무제표에 그 자산의 금액이 적혀 있잖아. 그게 지금 적혀 있는데 엉터리로 적혀 있었던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쫓아가서 고치자 이거지. 제대로. 됐습니까? 고쳐야 되는 거다. 핵심 키워드. 이미 하락했다. 이미 기록되어 있는 금액이 잘못된 거를 뒤늦게 발견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고쳐야 된다. 그 다음 보고기간 말 현재 존재했던 이 키워드 나왔네. 이전에 존재했다. 이미 소송이 X1년 12월 31일 현재로 따져볼 때 이미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었어.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이 소송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조금 100만 원만큼을 손해볼 것 같습니다라고 예상이 되어서 충당 부채로 기록을 했었다 이겁니다. 그랬다가 판결이 X2년 2월 20일쯤에 이제 판결이 나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래 100만 원 정도 손해볼 것 같아서 100만 원을 부채로 기록했었는데 확정되고 나서 보니까 150만 원 지금 우리가 배상금 물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애당초 기록했던 충당 부채 100만 원이 잘못된 거잖아 그지? 150만 원으로 고치자 이거지. 핵심 키워드 알리시겠죠?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던 내용이 돼서 지금 뒤늦게 뭔가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자, 가나는 고쳐야 되고 다는 보십시오. 유가증권시장 가격이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식이 12월 31일 현재 100만 원이었습니다. 주가가. 그러면 자산의 금액이 100만 원으로 딱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랬는데 유가증권시장 가격이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하락한 경우 그지? 2월 20일에 가서 X1년 12월 31일 현재 시장금액으로는 100만 원이었어. 그런데 X2년 2월 20일에 갑자기 시장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그 주식 가격이 50만 원으로 그냥 추락해버렸다 이겁니다. 그랬다 하더라도 건드리면 안 돼. 애당초 X1년 12월 31일 현재로서는 그게 100만 원짜리였잖아. 그치? 그래서 이 내용은 건드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됐지요? 그래서 이미 재무제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뒤늦게 그 내용에 대해서 뭔가 새롭게 그게 틀렸었구나를 발견했다면 수정하는 게 맞아. 그런데 애당초 금액 자체는 틀린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뭔가 새로운 내용을 발견했다. 그거는 고치면 안 되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접근해서 판단하는 거고 그래서 수정해야 되는 거 개수는 2개다가 정답입니다. 정답 3번. 됐지요? 이런 내용도 있구나라는 거 한번 가볍게 구경해 보았습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지 고르세요. 아이고 점수 주기 싫은가 보다 그지? 맞다 틀리다만 판단하는 게 아니고 맞는 거를 전부 골라가지고 몇 개인지 판단해랍니다. 그지? 조금 짜다 할 수 없다 그지? 정확하게 판단해 봅시다. 동종 자산 간에 교환하는 경우에 취득하는 자산 원가는 제공하는 자산의 장부 금액으로 처리한다. 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랑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랑 물건끼리 맞바꾸는 경우 그 맞바꾸는 물건의 종류가 동일하다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건의 쓰임새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새롭게 가지고 온 물건의 취득원가는 우리가 넘겨준 물건의 장부 금액과 동일해지더라 이겁니다. 그지요? 맞는 내용이다. 니은 감가상각비는 다른 자산의 제조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자산의 제조 원가로 처리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가 생길 때 공장과 관련된 부분, 생산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500번대 코드, 제조 원가로 처리해서 그거는 결국은 제품이라는 자산으로 취합되었다가 제품이 팔렸을 때 매출 원가로 기록될 겁니다. 그지? 그래서 앞 내용은 맞습니다. 뒷 내용이 틀렸다 이겁니다. 제조와 관계없는 감가상각비, 우리 사무실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의 비용이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내용이다. 됐지요?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개가 더 있네. 판단해 볼게요. 자, 그러면 앞에서 맞는 거는 기억이었어, 그지? 니은은 틀렸었어. 오케이. 자, 그 다음 디귿 봅니다.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 장부가액은 제거하여 처분 손실로 반영하고 철거 비용은 전액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맞다, 그지?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건물의 장부 금액, 즉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뺀 거, 그거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합니다.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건물 부수는데 돈이 좀 든다, 그지? 그런 것도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즉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요건 맞고. 리을, 정보 보조금을 받아서 취득하는 유형자산의 경우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맞겠습니다. 자, 우리가 태양광으로 움직이는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싶습니다. 2억 원짜리입니다. 엄청 비싸다, 그지? 너무 비싸가지고 구입할까 망설입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태양광으로 움직이는 기계 아주 바람직하다 이겁니다. 환경에서도 유용하고, 그지? 그래서 이런 걸 좀 구입하는 걸 장려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정부 보조금 준다 이겁니다. 야, 망설이지 마. 우리가 5천만 원 보태줄게. 이렇게 정부 보조금 받았습니다. 그때 2억 원 그럼 주습니다. 2억 원짜리 기계장치 샀습니다. 어떻게 장부에 기록합니까? 일단 취득원가는 취득할 때 공정가액 2억 원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정부 보조금 받는 부분은 그 2억 원에 대한 차감 계정 과목으로 5천만 원 기록합니다. 그러면 순액으로 따지면 1억 5천만 원이 이렇게 기록될 거고, 무슨 뜻입니까? 2억 원짜리 기계장치 구입했는데 정부 보조금 5천만 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 회사 생돈 낸 거는 1억 5천만 원이야. 이런 의미였다 이겁니다. 그지?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취득원가 자체는 일단 취득일의 공정가액 2억 원으로 기록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정보 보조금은 그 아래에 차감 계정으로 따로 표시하자. 미음,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뺀 거를 감가상각 대상 금액으로 한다. 그지? 그런데 취득원가에서 취득 부대 비용을 뺀 금액을 말한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 디귿, 리을 3개가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2번 지웁니다. 문제 3번 봅시다. 주식회사 성진의 다음 단기 중 대손 충당금의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기 말 현재 매출 채권 잔액의 1%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한다고 가정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고요. 대손 충당금 계정 과목의 총계정 원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 2, 3, 4 지문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것, 틀린 거를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대손 충당금 계정 과목의 총계정 원장 나와 있잖아, 그지? 이 총계정 원장 보면서 분계를 분석해 보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금방 답 찾을 수 있겠지요? 오케이. 자, 대손 충당금 계정 과목 총계정 원장 제시되어 있지만 여기 깔끔하게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자, 대손 충당금 총계정 원장. 자산의 차감 계정 과목이니까 그 움직이는 위치는 부채와 동일하다, 그지? 나의 자리 오른쪽입니다. 기초금액 오른쪽, 증가 오른쪽, 감소 왼쪽, 기말 왼쪽에 적힙니다. 그래서 기초금액 27만 원.
그리고 8만 원 증가했네. 그리고 15만 원 추가로 증가했네. 그래서 오른쪽 합계는 얼마가 기록됩니까? 27만 원 플러스 8만 원 플러스 15만 원 해서 50만 원 기록됩니다. 왼쪽도 50만 원이겠다, 그지? 자, 감소한 게 25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말이 25만 원입니다. 됐지요? 자, 분계 하나씩 봅니다. 자, 작년도로부터 27만 원만큼이 넘어왔어. 기초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5만 원만큼이 감소되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대손 확정 분계다 이겁니다. 자, 분계 한번 볼게. 차변, 대변. 매출 채권이라고 그냥 외상 매출금이다라고 생각합시다. 외상 매출금이 없어졌습니다. 돈 떼었다 이겁니다. 대손 확정. 얼마? 25만 원. 25만 원 대손 확정되었는데 차변 회계 처리 어떻게 합니까?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먼저 기록하고 부족하면은 대손 상각비를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25만 원 돈 떼었는데 차변 대손 충당금 27만 원 중에서 그냥 25만 원 다 써먹으면 된다 이겁니다. 대손 충당금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대손 상각비는 나올 여지가 없다, 그지? 차변은 그냥 대손 상각비 필요 없어. 대손 충당금만 있으면 돼. 대손 충당금 25만 원 적습니다. 그게 요거다, 그지? 25만 원 돈 떼인 거. 그 다음에 8만 원만큼은 다시 대손 충당금이 증가했습니다. 8만 원. 차변 반대쪽 계정 과목 이름은 뭐라고요? 현금이랍니다. 현금이 차변 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작년도에 돈 떼인 줄 알고 대손 확정 분계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올해에 상대방 회사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가지고 우리한테 돈 주더라 이겁니다. 우리는 돈 받았습니다. 차변의 현금. 이제 대변은 어떻게 회계 처리한다고요? 대손 상각비로 할지 대손 충당금으로 할지 전혀 고민할 필요 없어. 무조건 대손 충당금으로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그치? 그 분계입니다. 자, 그 다음 대손 상각비 15만 원 기록되어 있는 거는 뭡니까? 대손 충당금 올해 추가 설정하는 분계입니다. 차변에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 증가 기록하고 15만 원. 그리고 대변을 대손 충당금을 증가시킵니다.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 그치? 이렇게 하나, 둘, 셋, 그치? 요 세 건의 분계를 이렇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금액이 27만 원이었는데 기말 금액이 25만 원이 된 것이다. 됐습니까? 열심히 분석했고 이제 답 찾으면 되겠지. 옳지 않은 거 찾으랍니다. 틀린 거 찾읍시다. 자, 당기말 매출채권 외상 매출금 잔액은 2,500만 원이다. 자, 외상 매출금 곱하기 1% 한 것이 25만 원이야? 그러면 외상 매출금은 2,500만 원 맞겠지. 그리고 전기말, 그런 거 올해 입장에서는 기초금액이다, 그지? 기초 외상 매출금 잔액은 2,700만 원이다. 2,700만 원 곱하기 1% 한 것이 27만 원이다, 그지? 오케이, 이것도 맞다 이겁니다. 3번, 단기 중 대손 발생액은 얼마입니까? 25만 원입니다. 25만 원인데 17만 원이다 라고 했으니까 틀린 내용이다. 정답은 3번. 4번, 단기말 손익계산서상 대손 상각비는 15만 원이다. 그지? 열심히 분계를 분석했는데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은 딱 한 번 등장했습니다. 요때. 그지? 15만 원이 손익계산서상 대손 상각비다. 맞습니다. 됐습니다. 넘어가면 되겠고요. 참고로 우리 교재 수록할 때는 조금 단어 한 개 수정하겠습니다.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로도 그렇고 외상 매출금 잔액 곱하기 1%가 대손 충당금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그지? 당기 말 현재 매출채권 잔액의 1%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고 가정할 때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뿐만 아니고 작년도도 1%가 대손충당금이잖아, 그지? 그러면 그 부분 설명하려면 당기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게 다 설명이 돼야 되니까 매년도 말마다 1%가 대손충당금이다라고 수정해야 됩니다, 그지? 그래서 당기 말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그냥 기말이라고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올해만 이렇게 1%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작년도도 1% 관계가 성립한다 이겁니다. 매년도 말마다 1% 관계 성립한다라는 걸로 좀 단어를 수정해서 교재에 수록하겠습니다. 됐지요? 문제 풀 수는 있겠지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했습니다. 됐습니다. 지울게요. 아니야, 미안. 조금 더 확실하게 당기말 말고 매기말 현재 이렇게 고칠게요. 미안해요. 그냥 기말보다 매기말 하는 게 조금 더 확실하겠다, 그지? 매기말 현재 매출채권 잔액 1% 뭐 이렇게 단어 수정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봅니다. 주식회사 두인의 당기말 수정 전 시산표와 수정 후 시산표의 일부이다. 빈칸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수정 전 시산표, 수정 후 시산표 나와 있네요. 수정 전 시산표는 무엇입니까? 기말 수정 분계를 하기 전의 시산표입니다. 그리고 수정 후 시산표는 기말 수정 분계를 하고 나서의 시산표입니다. 됐지요? 그래서 기말 수정 분계를 이제 하면 이렇게 바뀐다 이겁니다. 자, 금액을 보면서 어떤 기말 수정 분계가 있었었지? 요거를 유추해 가지고 금액 찾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 다라에 대해서 이렇게 금액 나와 있고 요 중에서 틀린 거를 찾아라 이겁니다. 됐지요? 자, 그러면 요 금액 보면서 하나씩 유추해 봅시다. 기말 수정 분계를. 자, 미수수익 이 원래는 5만 원이었는데 가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선급보험료가 원래는 0원이었는데 나로 바뀌었습니다. 미지급 급여가 부채잖아, 그지? 대변 쪽에 0원이라고 제시되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냥 공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냥 0원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좀 성의 있게 자료 주면 좋을 텐데, 그지? 아쉽습니다. 0원으로 봅시다. 0원이었는데 이렇게 1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선수 임대료. 임대료에 대한 선수 수익을 말한다, 그지? 요게 부채잖아. 0원이었는데 이게 15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 수익, 임대료, 보험료, 급여라는 수익과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기말수정 분기하니까 조금씩 금액이 바뀌었다 이겁니다. 됐지요? 자, 하나씩 보자. 그러면 미수수익은 어떤 수익에 대한 조정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선급 보험료부터 분석할게요. 보험료에 대한 선급 비용을 말한다, 그지? 보험료 여기 있네. 12만 원이라고 비용 기록되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6만 원으로 비용이 결론값 나온답니다. 비용이 작아졌다, 그지? 무슨 분계입니까? 비용이 작아졌어. 보험료라는 비용이 차변에 12만 원 기록되어 있었는데 기준 분계에서는 6만 원으로 최종 결론값 나왔다고? 그러면 차변의 보험료를 대변에 적어서 비용 감소 기록합니다. 얼마만큼을? 6만 원만큼을. 그리고 차변을 어떻게 기록했다고? 선급 비용으로 기록했다고. 선급 비용으로 기록했다 이겁니다. 6만 원. 그러면 선급 비용이 보험료에 대한 선급 비용이 원래 0원이었는데
기말수용 분기하고 나면은 6만 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급여에 대한 미지급 비용, 급여 봅시다. 원래 비용 금액으로 100만 원 기록되어 있었는데 결론값이 이제 이렇게 바뀐답니다. 자, 미지급 급여에 대한 미지급 비용이 원래 0원이었는데 100만 원으로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올해에 돈을 주지는 않았어, 직원한테. 그런데 내년 초에 줄 예정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라고? 올해 12월 달의 급여다 이겁니다. 올해 돈 주지 않았지만 발생주의에 따라서 올해 비용을 인식해야 된다, 그지? 어떻게 회계 처리? 자, 차변에 급여라는 비용 증가를 기록합니다. 얼마만큼을? 자, 미지급 급여, 그지? 요거 100만 원만큼을. 대변에 미지급 비용 100만 원이라고 부채 증가 기록하고, 차변을 돈 아직 주지 않았지만 급여라는 비용 증가로 기록해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러면 비용 급여는 원래 100만 원 기록되어 있었는데 100만 원만큼이 추가되니까 200만 원으로 금액 바뀔 겁니다. 되지요? 자, 그래서 해결한 거를 이제 쭉쭉 체크할게. 요거 2개 해결했어. 요거 2개 해결했어. 오케이. 그다음 선수 임대료, 요거 한번 해결해 봅시다. 임대료라는 수익에 대한 선수 수익이다 이겁니다. 부채다, 그지? 원래 0원인데 기말수용 분기하고 나니까 15만 원이 되었답니다. 부채가 증가한 거다, 그지? 대변에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의 증가 기록합니다. 얼마요? 15만 원. 그리고 차변은 뭘로 기록한다고? 올해에 임대료 받았어, 30만 원. 그런데 올해 돈 받았다고, 기분 좋다고 그거 전부 다 올해 수익으로 기록했는데 알고 봤더니 올해 받은 돈 중에서 내년에 해당하는 임대료가 섞여 있더라 이겁니다. 그거는 올해 수익 아니다, 그지? 수익을 감소시켜야 된다. 그래서 대변에 있는 임대료를 차변에 적어서 수익 감소로 기록하는 겁니다. 얼마만큼을? 15만 원만큼을. 됐습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손익계산서 반영되는 임대료라는 수익은 애당초 30만 원 기록되어 있지만 15만 원만큼이 작아지니까 15만 원이 최종 수익으로 기록될 겁니다. 됐습니다. 해결했습니다. 이제 해결 안 한 게 미수 수익이라는 것과 이자 수익이라는 거다, 그지? 이자 수익에 대해서 뭔가 미수 수익이라는 부채를 기록해야 되구나. 자, 올해 이자 명목으로 돈 받았습니다. 이자 수익이라는 명목으로 돈 받았어. 수익으로 기록했어. 수익으로 기록했는데 그것 말고도 자, 올해 돈 받은 거 3,000원이야. 그거 이자 수익으로 기록했어. 그런데 그것 말고도 올해 받은 거 말고도 발생주의에 따라서 올해 이자 수익에 해당하는 게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내년도 초에 돈 받을 예정이랍니다. 설사 내년에 돈 받을 예정이라 하더라도 철저하게 발생주의에 따라서 올해 수익을 인식하자 이거지. 그지? 그게 미수 수익입니다. 그지? 자, 이자 수익. 올해 돈 받은 건 3,000원밖에 없는데 최종적으로 손익계산서 반영돼야 되는 수익은 13,000원이랍니다. 미수 수익이 10,000원만큼 있구나. 됐습니까? 그러면 대변에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 증가가 10,000원만큼 기말수용 분기되었고, 그지? 그리고 차변은 그 부분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 증가로 기록해야 되겠다. 그러면 자, 기말수용 분기하기 전에는 미수 수익이 5만 원 있었어. 그런데 기말수용 분기하고 나면 자산 증가가 10,000원만큼 생기니까 최종적으로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6만 원이 되어야 될 겁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매쳐시켜 가면서 금액 파악해 보았고, 그러면 가 6만 원, 나 6만 원, 다 15만 원, 라 20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뭔가 틀린 게 있을 거다 이겁니다. 자, 가가 틀렸네, 그지? 가가 6만 원인데 4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가가 정답 되겠습니다.
나 6만 원, 다 15만 원, 라 200만 원. 요거는 맞다, 그지? 오케이. 정답은 1번. 됐지요? 넘어가면 되고요. 다만 우리 교재에 수록할 때는 이 문제 의도는 좋은데 자료가 너무 지저분하고 마음에 안 듭니다. 우리 시험 전산세무 1급 난이도가 높은 거는 할 수 없어. 그렇다 하더라도 자료 자체는 좀 성의 있게 깔끔하게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정성이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수록할 때는 조금 더 깔끔하게 자료를 정리해서 수록할게요. 논리 자체는 유지하면서 자료를 조금 보완할 겁니다. 자, 보세요. 자, 기존 출제 내용을 보면 다른 거는 자산 부채랑 수익 비용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딱 제목이 되어 있어. 보험료에 대한 선급 비용이다. 오케이. 요거 두 개가 매치되구나. 급여에 대한 미지급 비용이다. 요거 두 개가 매치되구나. 임대료에 대한 선수수익이다. 요 두 개가 매치되구나. 이렇게 딱 연결시킬 수 있는데 이자 수익과 미수수익은 이름 자체로 보아서는 연결시킬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게 좀 아쉬워. 그리고 미지급 비용과 선수수익도 영원이라는 게 좀 제시가 딱 되어 있어야 될 건데, 그지? 선급 비용은 영원이라고 적어주놓고 미지급 비용과 선수수익은 영원이라고 적어주지 않았어. 이건 진짜 성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교재 수록 못하고요. 그래서 미지급 급여, 선수 임대료라는 것도 영원이라고 저는 표기할 거고, 미수수익도 연결시킬 수 있도록 미수이자라고 이름 고칠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야 정확하게 헷갈리지 않고 연결시켜서 분석할 수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들은 전부 영원인데 미수 수익만은 5만 원에서 출발합니다. 이것도 이상하잖아. 일반적으로 미수 수익, 선급 비용, 미지급 비용, 선수 수익 이런 거는 기말 수정 분계를 할 때에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다른 내용과 일관성 있게 미수 수익도 미수 이자로 이름 고치고 출발점도 영원으로 고치는 것이 조금 더 논리적으로 깔끔하다 이겁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내용을 정확하게, 신속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묻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험 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자료가 깔끔하게 제시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쉬워서 조금 보완을 해서 교재에 수록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됐지요? 그래서 논리는 유지하되 조금 더 묻고 싶은 포인트를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정비해서 교재에 수록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문 내용도 요 가가 어차피 정답인데 2만 원으로 이렇게 지문 금액을 수정해서 수록할게요. 됐지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 지웁니다. 문제 5번. 다음 중 정당한 회계 변경의 사유가 아닌 것은 1번. 합병, 대규모 투자 등 기업 환경의 중대한 변화로 종전의 회계 정책을 적용하면 재무제표가 왜곡되는 경우는 회계 변경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그지? 2번.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최초로 회계 감사를 받는 경우, 이런 거는 우리가 본 적이 없다, 그지? 그래서 정당한 회계 변경이 맞냐 아니냐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1번, 3번, 4번이라는 내용은 소개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수록했었습니다, 그죠? 1번, 3번, 4번은 맞지만 2번이라는 거는 그런 해당 사유가 아닐 것입니다. 됐지요? 3번, 4번 확인합니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의 제정, 개정 또는 기존의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따라서 회계 변경을 하는 경우, 이거는 정당하게 변경하는 거 맞다 이겁니다. 4번, 동종 산업에 속한 대부분의 기업이 채택한 회계 정책 또는 추정 방법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새로운 회계 정책 또는 추정 방법이 종전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당연히 이거는 정당한 변경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됐습니다. 정답은 2번.
문제 6번. 다음 중 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표준 원가는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재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야 한다. 맞겠지요. 표준이 되는 금액이니까 정기적으로 이 표준이 맞는지 검토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 표준을 변경할 수도 있을 겁니다. 2번. 표준원가 계산은 미리 표준으로 설정된 원가 자료를 사용하여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원가 관리에 유용하다. 그지? 관리하는 데 유용했습니다. 3번. 순실현 가치법은 분리점에서 중간 제품의 판매 가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맞다, 그지? 우리 결합원가의 배분 방법에서 물량기준법, 상대적 판매가치법, 순실현 가치법이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상대적 판매가치법은 분리점에서 그 중간 생산물을 팔 수 있을 때 상대적 판매가치를 알 수 있는 거다, 그지? 그래서 중간 시점에서 팔 수 있을 때만 적용할 수 있다라는 좀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와 달리 순실현 가치법은 최종적으로 물건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에서 추가 가공 원가를 빼는 금액이다, 그지? 그러다 보니까 중간 과정에서 팔 수 없다 하더라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다 이겁니다. 4번. 전부 원가 계산은 변동 제조 원가만을 계산하며 고정 제조 원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틀렸다, 그죠? 자, 제조 간접비의 경우에는 고정 제조 간접비도 있고 변동 제조 간접비도 있는데 전부 원가 계산은 고정 제조 간접비도 원가로 포함시킨다 이겁니다. 그래서 장부 작성하는 거는 당연히 전부 원가 계산이다. 고정 제조 간접비도 원가고 변동 제조 간접비도 원가 맞으니까, 그지? 그런데 변동 원가 계산하는 변동 원가 계산이라는 방법은 자, 고정 제조 간접비는 조업도가 변경하더라도 총 원가가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부적인 성과 평가 또는 의사결정이 왜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정 제조 간접비는 제외하고 원가를 계산하는 것을 변동 원가 계산이라고 불렀었다 이겁니다. 요거는 외부에 공시하는 재무제표 작성할 때는 사용할 수 없고 기업 내부적으로 의사결정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이었다 이겁니다. 그지요? 그래서 원가 회계의 원가 계산 방법의 종류라는 주제에서 전부 원가 계산이라는 용어, 변동 원가 계산이라는 용어를 공부했었는데 그거를 묻는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변동 제조 원가만을 계산하며 고정 제조 원가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전부 원가 계산이 아니고 변동 원가 계산을 말하는 것이다. 4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문제 7번 봅시다. 주식회사 경기의 원가 관련 자료가 아래와 같을 때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기초제공품, 기말제공품 나와 있습니다. 자, 총계제공원장 그려봅니다. 제공품 자산입니다. 나의 자리 왼쪽, 기초금액 왼쪽, 증가 왼쪽, 감소 오른쪽, 기말금액 오른쪽에 적힙니다. 기초제공품 2만 원, 기말제공품 3만 원. 자, 그리고 기초원가, 가공원가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단기총 제조원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단기총 제조원가 구하고 나면 오른쪽에 있는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단기총 제조원가 분석해 봅니다.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를 기초 원가라고 부릅니다. 5만 원. 요거 두 개 합한 게 5만 원이야. 그리고 가공 원가는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를 말한다. 그지? 요거 두 개 합한 거가 얼마라고? 7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제조 간접비는 직접 노무비의 1.5배만큼 비례해서 발생한답니다. 그러면 직접 노무비를 X라고 부를게. X 플러스 제조 간접비는
1.5x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x 플러스 1.5x가 가공비입니다. 7만 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x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7만 나누기 2.5가 되겠다, 그지? 7만 나누기 2.5 하면 28,000원 계산됩니다. 그러면 답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직접 농업비가 28,000원이야. 그러면 직접 재료비는 얼마다고요? 22,000원이라고. 그리고 제조간접비는 28,000원 곱하기 1.5, 42,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28,000원 플러스 42,000원은 당연히 7만 원 나오겠지. 됐습니까? 이렇게 세 개의 금액 구했고 요거 세 개 전부 합한 것이 92,000원이 단기 총 제조 원가입니다. 됐습니다. 네모 금액 구할 수 있겠네요. 왼쪽 합계는 112000, 오른쪽 합계도 112000이니까 거기서 3만 원 빼면 82,000원이라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 계산됩니다. 정답은 4번 주입니다. 문제 8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별 원가 계산은 조선업, 건설업 등 고객의 요구에 따라 소량으로 주문 생산하는 기업의 원가 계산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식이다. 맞다, 그지요? 2번. 종합원가 계산과는 달리 개별 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을 산정할 필요가 없다. 그지요? 3번. 개별 원가 계산은 제조 원가가 각 작업별로, 잡오더별로 집계되며 그 작업에서 생산된 제품 단위의 원가를 배분한다. 맞습니다. 잡오더별로 원가 집계한다. 그러면 정답 4번 되겠다, 그지요? 정답은 4번. 읽어봅니다. 개별 원가 계산은 상대적으로 원가 계산 과정이 부정확하다. 이게 틀렸다 이겁니다. 중요하지는 않은데 가끔 이러한 지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종합원가 계산이랑 개별원가 계산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 특징 지을 수 있냐? 종합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평균화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계산이 단순하다 이겁니다. 계산은 단순한데 단점은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 원가 계산은 그와 정반대다, 그지? 계산은 조금 복잡하지만 정확도는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정확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부정확하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될 겁니다. 됐지요? 문제 9번. 다음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세의 단기 생산 관련 자료다. 아래 자료를 이용해서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를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단, 가공비는 균등하게 발생하고 단기 발생 가공비는 20만 원, 완성품의 가공비 단위당 원가는 20원이다. 그리고 기초 제공품 수량, 단기 착수 수량, 기말 제공품 수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말 제공품 완성도가 80%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종합원가 계산 합시다. 그리고 선입선출법이래요. 오케이. 자, 제공품 물량부터 파악하자. 물량. 자, 나의 자리 왼쪽이다. 기초 적습니다. 2,000개. 단기 착수 9,000개. 그러면 합하면 11,000개 되겠다. 그지요? 오른쪽 적습니다. 기말 제공품 1,000개. 그러면 10,000개가 완성되었는데 10,000개의 완성품은 2,000개와 8,000개로 나눕니다. 기초 제공품이 완성된 거랑 단기 착수분이 완성된 거랑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파이프라인 그립니다. 2,000 예쁘게 쓸게요. 2,000
파이프라인 그립니다. 자, 8,000개는 처음부터 출발해서 완성되었어. 1,000개는 기말조용품은 완성도가 80%야. 처음부터 출발해서 80%에서 멈추었어. 기초제공품의 완성도를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기초제공품의 완성도가 어딘가에 있어.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완성이 된 거다 이겁니다. 자,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가공비는 균등하게 야금야금 발생된답니다. 자, 8,000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적습니다. 처음부터 출발해서 완성되었으니까. 자, 1,000개는 1,000개 곱하기 80%가 완성품 환산량이다, 그지? 800개. 그리고 기초제공품은 무언가 계산될 겁니다. 그거 전부 합한 것이 숫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단기 발생 가공비는 20만 원이랍니다. 그게 배분 대상 원가다, 그지? 그리고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20원이랍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20만 원 나누기 네모가 20원이다, 그지? 그지? 다시 적어볼게, 산식을. 20만 원을 네모로 나눈 것이 20원이다 이겁니다. 그지? 그러면 그지? 20만 원을 나누기 20 해야 된다. 그지? 20만 원 나누기 20 하면 10,000개 나옵니다. 10,000개. 그지? 그러면 10,000개에서 800개, 8,000개 빼면 이제 요 동그라미 금액이 튀어나옵니다. 얼마입니까? 10,000개 마이너스 800 마이너스 8,000 하면 1,200개라고 계산됩니다. 됐습니까? 1,200개는 2,000 곱하기 몇 프로? 60%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딘가에서 출발해가지고 끝까지 달려오는 요게 60%랍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40%에서 출발했다, 그지? 그래서 기초제공품 완성도는 40%입니다. 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어디 적을까? 여기, 그지? 공란이 40% 이렇게 답을 찾았습니다. 풀만하지요? 열심히 계산했고 문제 푸는 데에는 지장이 없는데 용어 자체가 좀 어설픕니다. 미안합니다. 이번 회차 보니까 문제 자체는 뭐 크게 뭐 모순점이 없는데 단어 자체가 하나하나 보면 좀 성의 없이 좀 혼란스럽게 지시된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교재 수록할 때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정확한 용어로 고칠게요. 이 부분 무슨 의미입니까?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20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줄친 부분을 정확하게 단어 수정해서 수록할게요.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20원이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 완성도가 좀 높아질 거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40%.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10번. 다음 중 관련 범위 내에서 단위당 변동원가와 총고정원가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단위당 변동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하더라도 항상 일정하다, 그지? 일정하다. 총고정비도 마찬가지. 조업도가 변하더라도 총원가는 항상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11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접대비가 1만 원, 경조금은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격 증명 서류를 수취해야 된다. 틀렸다, 그죠? 세법이 개정되어서 만 원이 아니고 3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만 원 초과한다면 적격 증명 서류 수취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1번. 2, 3, 4 확인합니다. 2번, 사업연도가 12개월인 중소기업 법인의 접대비 한도를 계산할 때 기본 한도는 3,600만 원이다. 그치?
3번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접대비를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 가액은 제공한 때의 시가랑 장부가액 둘 중에 큰 걸로 한다. 맞습니다. 4번 증빙을 누락하여 귀속이 불분명한 접대비는 송금 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그지? 가공 접대비, 그지? 사적 사용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한 사람으로 귀속시키면 되는데 불분명하면 누가? 대표자가 책임져야 될 거다. 됐습니다. 문제 12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으로 틀린 것은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료 송금 불세립하고 상여로 소득처분. 맞다 그지? 접대비 한도 초과액 송금 불세립하고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처분. 맞다. 감가상각비 부인액은 송금 불산입하고 플러스 유보로 소득처분합니다. 그지요? 그러면 정답 4번 되겠네. 임직원이 아닌 지배주주에 대한 여비교통비 지급액이라고요. 과다경비라는 주제에서 설명드린 부분이다. 그지? 지배주주, 우리 회사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그지? 주식 많이 들고 있는 그 주주에 대해서 여비교통비를 지급했습니다. 이런 거는 회사 비용으로 인정될 수가 없잖아. 그지? 송금 불산입할 것이고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 누가 가지고 간 걸로 봅니까? 그 주주가 가지고 간 걸로 보지. 그지? 그러면 소득처분은 상여가 아니고 배당으로 소득처분 되어야 될 겁니다. 오케이? 정답은 4번. 문제 13번 다음 중 종합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기타 소득 금액이 250만 원인 경우는 반드시 종합과세할 필요가 없다. 그지? 선택적 분리과세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2번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의 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과세되는 소득이다. 사업소득은 분리과세가 적용 안 되니까 종합과세 한다 이겁니다. 맞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넘어갑니다. 3번 퇴직소득만 2,500만 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지? 퇴직소득은 퇴직할 때 어차피 원천지수 됩니다. 그지? 세금 냅니다. 그러면 굳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설사 종합소득세 신고한다고요.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니까 다른 소득하고 구분해가지고 별도로 세율 적용합니다. 그러면 세금이 달라질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해봤자 실익이 없는 거다. 그지? 오케이. 4번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소득금액이라고 한다. 틀렸다 그죠?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빼면 그거를 과세표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지? 그런데 그걸 기준소득금액이라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4번이 틀린 내용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요. 정답 발표를 보니까 2번도 복수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즉슨 사업소득 중에서 주택 임대소득의 경우에는 그지? (2천만 원) 이하인 주택 임대소득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종합소득 과세 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가지고 세금 계산한다는 규정이 있고 우리 세법 원문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 이런 제목을 붙였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좀 엉터리라고 했었다 그지? 그래서 분리과세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은데 그런 용어가 있다 보니까 요 내용에 대해서 그러한 주택 임대소득의 경우 일부 부분에서는 분리과세라는 이름을 붙이니까 이 내용도 틀린 거 아니냐라고 우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수록할 때는 2번 지문을 복수 정답 여지 없는 걸로 고쳐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고칠게요. 분리과세 이자소득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맞다 그지? 분리과세 대상인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단계에서 세금 납부 의무가 끝나버립니다.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 그지? 그러면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겁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한다, 그지? 연말정산 통해서 세금 냈고, 설사 종합소득세 신고한다 하더라도 연말정산 통해서 냈던 세금이 달라질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할 실익이 없는 겁니다. 됐지요? 이렇게 수정해서 교재에 수록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문제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각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된다. 그지? 사업장별 신고가 원칙이었습니다. 2번.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 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그지? 사업자 단위과세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본점에서 신고 납부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점을 주 사무소라고도 부르더라 이겁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주 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는 주된 사업장에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통산하여 납부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그지? 그러면 1, 2, 3번 맞으니까 4번이 정답이겠다. 그죠? 하치장 또한 사업장으로서 납세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틀렸다. 그죠? 하치장, 임시사업장 이런 거는 별도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4번. 문제 15번. 문제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 공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대손세 공제는 일반 과세자에게 적용되며 간이 과세자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 뭐 그지? 2번. 재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틀렸다고 그죠? 5년이 아니고 10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3, 4번 확인할게요. 정답은 2번이고 3, 4번 확인합니다. 3번. 예정신고 시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그지? 4번.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그 대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 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그지? 대손세액 공제 받아 먹었는데 기적적으로 상대방 회사가 살아나가지고 물건값이랑 부가가치세를 우리한테 준다고요? 그러면 다시 부가가치세 부분은 세금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다. 지금까지 제100회 기출문제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